sound in Korean. Did you understand? So, my presentation in Korean. 괜찮겠어요? 아유, 대단. You from Taiwan? Indonesia. Ah, English style. yes, okay. Terima kasih. It's So one of my foreign students, they're from some Malaysia. So sama-sama. Sama-sama. good pronunciation. Yeah. Sama-sama is welcome. I know. 네, 그럼 잠깐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한 45분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기자동차 하시는 분들 있고 전력전자 관점에서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다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사실은 전기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관련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학부 때 수업 들어서 알고 있죠? 어느 학부를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교수님 4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세미나는 대단한 거예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세미나에 교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생과 겸상하지 않아요. 위대하니까 교수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 발전하고 송전하고 배전하고요. 22.9kV짜리 변압기가 배전단 맨 앞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맨 처음에 이제 만들죠. 그럼 뭐부터 들어와요? 땅부터 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짓고 그 다음에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변압기를 가져옵니다. 22.9kV짜리. 전기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화성에 맨 처음에 이제 땅 파고 지을 때 먼저 들어온 게 그 변압기고요. 그 변압기에 어떻게 해서 발전된 전기를 송전해서 받을까부터 고민하는 게 삼성전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산업용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55%쯤 됩니다. 가정용 전기는 14%. 여러분 와이프 있는 사람 있어요? 여자친구, 음대 다니는 사람들. 제 와이프가 음대를 나왔는데 2시에 막 전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에어컨을 끄세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뭔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만 쬐고 있어요. 14% 전기에서 에어컨을 끈다고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 반도체에서. 그래서 전기 써도 됩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세 붙어도 여러분 돈 벌어서 내야 돼요. 땀띠나고 뭐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죠? 14% 전기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하고 물입니다. 그래서 22.9kV짜리 변압기부터 관리를 하더라. 자, 이런 거 있어요. 평택에 생산 라인 하나를 깔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전기는 동해 남해에서 발전이 되고 쓰는 거는 서해안 쪽에서 써요. 뭐가 왔어요? 버틀렉 현상이 왔어요. 전기가 송전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보내는데 데모했죠. 아줌마들이 2kg를 땅으로 팔아. 한전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780억을 들여서 삼성이 먼저 했습니다. 얘네들은 780억을 내더라도 빨리 전기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통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70년대에는 발전을 해서 우리는 쓰기만 했어요. 일반 수용가. 그럼 22.9K에서 6300, 380, 220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에 2개 쓰는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전기 소비를 합리화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진 모르지만 가장 최대의 전력을 소모할 때에 맞춰서 이 발전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세대인가? 화면을 보고 수업을 들어서 그런가? 반응이 없네. 네, 그런가요? 이런 반응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요. 좀 한 장 넘겨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전기가 2시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설비가 2시에 맞춰져 돼 있고 뉴스에 발전이 부족해요 하는 건 요 예비형 문제입니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죠? 대충 손으로 그려서 그래요. 대학원생 시켜서. 그죠? 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때 요 전기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풀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에너지, 영어로 할까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더 꺼부려요? 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더 묶어버리면.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밤에 싼 전기를 저장했다 낮에 푸는 게 사실은 개통 전력 소비의 합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개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색처럼 돼야 돼요. 전력 소비가. 그렇게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탈원전을 할 수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고, 야고, 좌고, 우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녹색 조천식 모빌리티 대학원에 나온 학생들은 전공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부모들이 워낙 좌우로 갈라서 싸워놨기 때문에. 탈원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죠. 계속 더 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자력은 2050년, 60년대에 세츄레이션 되고 줄어드는 형태. 그럼 원자력이 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캐퍼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가 할 거냐가 이제 우리가 화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기하는 사람들이 전력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력전자 박기범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있죠. 4명만 있나요? 지금 참석한 학생은? 박기범 교수님 학생이? 뭐 있다비요.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전력전자를 뭐라고 불러요? Enabling Technology라 부릅니다. 개통하는 사람들이 전력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을 구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구나.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똑똑한 전력망을 통해서 향후 개통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발전은 뭐가 해야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전력 시스템이나 개통공학 이런 데서 좀 반드시 들어둬야 됩니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전에는 전기를 막 썼어요. 근데 나는 비싼 전기가 필요 없어. 술 먹으러 가기도 바쁘고 클럽도 가야 되니까. 싼 전기를 쓰고 싶은데 우린 그런 게 없죠. 다 똑같은 전기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 스마트 그리드 개통 소비에 합리화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앞서 봤던 그 그림에서 죄송해요. 100대쯤 맞고 다시 시작할게요. 요 앞단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교보미가 발전소를 만들어서 박기범 교수님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는 더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전하는 놈, 받는 놈이 있겠네요. 22.9kV 밑단에서 그거를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분산 전원이라고 해요. 그럼 이래요. 뭐 지난 정권 때 태양광 발전 막 산에서 무너지는 거 나오고 그랬죠. 다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40% 정도는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책이 그렇게까지 개판은 아니에요. 인간이 성악성이지만 인간은 나빠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서 먹고 있으면 뺏어 먹고 싶고 너무 이쁘면 질투나고 저처럼 잘생기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시기해요. 박기범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잘생겨서 시기받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조크가 안 먹히네요. 저 때문이지 박기범 교수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도 어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놈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50% 정도 뭐예요? 개통망에 연결이 안 된 거야. 근데 맨 처음에 그 정책을 만들었을 때 개통망에 연결이 안 되는 것까지 고민하고 만들어진 그렇게 짜임새 있게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게 개통망에 연결돼서 전력 거래소 등등을 통해서 그게 시장에 나와서 값싼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의미는 있는 거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다에 뿌려박겠죠. 그럼 새가 똥을 싸. 발전량이 줄어들어. 닦는 거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새똥으로 발전 못하길 바라고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시도하는 건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사무소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선장에 설치해서 한 달에 200, 300씩 발전량으로 미터를 거꾸로 돌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듯이 태양광 발전소도 투자의 대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거는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시대긴 해요. 그래서 모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란 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오늘 같은 날처럼 태양광이 안 비치는 경우에는 뭔가 보상할 필요가 있더라. 그건 다음에 이제 또 불러주시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제가 학회에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누가 얼마 전력을 쓰고 얼마가 부족해서 이겨봄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박기범 교수님께 팔고 중요한 슈퍼바이저가 전체 전력 계통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각의 계통의 운영을 알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스마트 그리드, 계통 전력 소비의 합리화라고 얘기하는 거다. 1장입니다. 괜찮아요? 이해는 다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볼게요.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 들어와야 돼요. 교보미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할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런 날 어떻게 해요? 발전 못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부하에 못 씁니다. 응급실, 뭐 펌프 전원 장치에는 태양광 발전이 이런 거 못 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불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2022년도 LS 일렉트릭 전력 사업부의 기술 고문으로 1년 동안 연구년을 지냈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이 250억이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날 그 전에 12월 달에 불이 나고 제가 있는 동안 매출액이 0원이었어요. 앉아 있는데 바늘방석입니다. 밥을 먹는데도 모르겠고. ESS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나니까 규제에 규제를 붙여서 사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니온진처럼 되고 있어요. 니폰처럼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ESS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배터리를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로 그냥 포커싱을 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다양한 배터리들이 있더라. 솔루션을 찾으면 되고 아는 사람만 방법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기 배터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Hey man, man, not man. Hey madam, hey girl. 핸드폰을만 만지작댔어요. 마이너스. Just kidding. 죄송합니다. 이렇게 학생을 보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빨간색으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보면은 불편하죠? 그래서 녹색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더라. 자,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 5년 전쯤 FR이라고 Frequency Regulation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약에 10메가급 발전기를 돌리면 60Hz의 전원을 생산을 해내요. 그럼 그 10메가급의 큰 발전기를 60Hz의 정확한 속도 제어를 하는 것보다 59, 61로 제어하고 그 앞단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불러서 발전이 많이 돼서 61Hz가 되면 그 발전된 양을 ESS를 뽑아내고 배터리에 저장하고 발전해서 돌아가는 발전기가 59Hz다 그러면은 ESS에서 1Hz만큼 넣어서 60Hz의 출력이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FR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용량 자체가 만약에 10메가에 붙어 있으면 50kg 정도, 500kg 정도 됐겠죠? 그 용도는 이해할 수 있나요? 공학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정전이 됐어요. 그럼 그 ESS 장치가 정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용도 자체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야, 뭐 6천억을 가지고 ESS를 깔았더니 정전에 아무것도 대비를 못 하더라. 쟤들이던 기사예요? 100대쯤 맞아야죠. 지금 그거 용도가 아니잖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렇게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은 양수발전소가 사실 에너지 저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뭐예요? 낮에는 물을 내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밤에는 아래에 있는 물을 펌프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구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컵에다 미친 척하고 이쪽으로 여러분 연구실은 깨끗하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여간 한쪽 컵에 물을 담고 와리가리 한 1시간쯤 미친 척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죠. 똑같아요. 벌레 되게 많습니다. 양수발전 구식기술, 자연 좋지 않다. 그럼 양수발전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전기자동차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500만 대 등록 대수 중에서 700만 대만 전기차라면 우리는 양수발전 이상, 원자력 발전소 2-3개 이상의 전력량을 저장할 수 있겠더라 얘기하는 게 이제 개통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스피킹입니다. 괜찮겠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할게요. 2장인데 요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급하게 넘어갔네요. 5시 넘으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넘어가기 전에 일본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 얘기를 드는 이유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뒤에 가서 바로 설명드릴 건데 그렇죠. 전기차는 언제 나왔냐면 189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1890년도
1900년도 그때쯤 전기차가 사업이 돼서 현대차, 쉐보레 같은 전기차 회사가 생겨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맵, 그래서 전기차만 다루는 카카오 택시 같은 회사가 생겼어요. 1910년도에. 그래서 사람들은 전기차, 내연기관차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1910년도, 25년도, 16년도까지. 그러다가 1920년도에 내연기관차가 이동수단을 대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지? 그래도 대답해. 그쵸? 정배야. 아닌데? 박정배. 이유가 뭐죠? 그렇지. 그거예요. 는 아닌데 그때 당시 내연기관 자동차가 1000불이면 전기 자동차가 1800불에서 3500불이었다고 해요. 전기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그럼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뒤에 자료는 있겠지만 코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2,400만 원 정도 합니다. 2024년도 모델로. 2024년도 모델로 코나 전기차가 5천만 원쯤이에요. 그러면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일본, 미국에서 1980년대에 스물스물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디트로이트 막 이제 노동시장이 경직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자동차는 퍼스트 밴드, 세컨드 밴드, 서드 밴드 그래서 야 만들어 그러면은 수직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조립하는 인력들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메가 서플라이어, 모터를 만드는 놈, 인버터 만드는 놈, 충전기 만드는 놈, 부품 회사한테 어떤 자동차의 헤게모니를 넘기고 부품 회사를 제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잘은 몰라요. 전기차 시대를 도래했을 때 지금 자동차 시장하고 달라지는 거는 메가 서플라이어의 출현입니다. 보쉬나 LG 마그나 이러한 부품 업계들이 전기 자동차 시대에 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쉐보레도 사실은 LG 마그나 걸 갖다 쓰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그랬겠지만 1980년대 스물스물 나온 이유가 원자력 발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100원이었어요. 그럼 원자력 발전은 이게 90원, 80원이 아니라 40원, 30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렇게 싸게 만들다 보니 그리고 1974년도에 석유 파동이 한번 있고 야 아랍에 있는 사람들의 콧방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야 산업 구조를 재편하자 만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다시 만들었던 게 DC 모터 유도 전동기로 전기차 트랙션 파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유도 전동기는 배웠었나요? 박기봉 교수님은 DC 컨버터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도 전동기는 수업 시간은 있겠죠. 네.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도 전동기까지는 뭐가 좋아요? 그렇죠. 강자성체, 히토리 물질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 타당하게 쓸 수 있었는데 유도 전동기에서 영구자석 동기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최대 14%, 보통은 3, 4%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강자성체를 쓰면. 근데 강자성체의 60%가 중국에 매장돼 있고 지금 생산되는 양의 90%는 중국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히토리 물질이 나온다 싶으면 그 주변은 초토화됩니다. 퍼내기 시작하면 나오는 물질들이 다 공해 물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는 게 사실은 강자성체고 영구자석 동기기입니다. 그거를 피해서 우리가 토크를 내는 게 릴럭턴스 토크가 있고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한 토크가 있잖아요. 릴럭턴스를 사용하는 릴럭턴스 모터로 전기 자동차를 구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다양한 모터에 대한 걸 배워야만 하더라. LG전자는 1996년부터 95년부터 2003년까지 히토류 물질을 사용한 가전제품을 배제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싱크로너스 릴럭턴스 모터를 이용한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제품화했었습니다. 문제는 토크 리플이 커요. 그리고 부피가 살짝 커집니다. 그럼 토크 리플이 크다는 건 뭐예요? 소음이 살짝 크고 부피가 크다는 건 팬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되긴 했어요.
그런 시도를 해본 게 LG전자기 때문에 LG에 대해서는 좀 호감이 있습니다. 뭐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과제도 하지만 먼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싱크로너스 모터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해요. 여러분 하얼빈 공대에서 모터 구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이 140명입니다. 하얼빈 성이 중국 몇 개 성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전력전자 잘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거는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공부하시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지 말고 하고 게임도 하지 말고 클럽도 가지 말아야 돼요. 정배야 괜찮겠어요? 자, 일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가 터지고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원자력은 어떻게 생각해요? bad, 나쁜 놈, bad guy. 그러면 뭐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전기차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전기차는 싼 전기 공급이 없으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꾸 펌프질을 해요? 개통하는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림까지 그려놓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야, 전기자로 플러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꽂아놔서 에너지 저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만들자. 전기차 계속 해야 된다. 지금 정부 보조금 아니면 전기차 사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사실 전기차 충전하는데 3만 원이다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왜곡이 어디 있어요? 기름 넣는 놈 10만 원 넣고 있는데. 그런 혜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같이 공론화된 소사이어티에서는. 아무튼 전기차는 원자력 발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끝난 거더라.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들고 온 계통이고요. 유럽에서 들고 온 계통입니다. 일본은 계통을 다른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You from China? Okay. 중국어 되는 게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죠. 대박은 맞는 얘기긴 해요. 정치적인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60Hz를 쓴다. 일본처럼 이렇게 돼 있고 개통을 단절해서 동일본, 그다음에 서일본 이렇게 나눠서 전력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이걸 합쳐서 운영하게 됐을 때 두 개를 연결하는 고리는 직류도라.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직류로 교류로 바꾸는 무한한 전력 설비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과 통일하는 것을 미국, 일본, 중국 등이 계속 방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 포션을 가져가야 돼요. 어느 친구하고 같이 하는 게 맞을까요? 미국? 이 친미주의자 봤나? 심할서 제출하세요. 당신 문제야! 미국이 날 수도 있어요. 중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중국 학생이 있으니까 중국도 오케이. 그럼 또 일본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일본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고속전철 들여왔을 때 있죠. 여러분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한 2000년도? 2001년도? 그때 이제 제가 고속전철 과제를 박사과정으로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박기범 교수님처럼 좋은 교수님도 없었어요. 근데 과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떼제베를 들여왔습니다. 독일의 이체랑 신간센이 있는데 떼제베를 들여왔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뼈대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프랑스에서 온 학생 있나요? 프랑스 아니죠? 그 외모가 약간 Where from? 방글라데시. 이게 어피어런스가 약간 웨스턴 스타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떼제베를 들여오는 순간 그 과제가 뼈대가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그때 전력전자하고 고속전철 하던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은 신간센의 기술이 좋기는 했죠. 그래서 지금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모델이 산천이 나오고요. 지금 나온 건 뭐예요? 해무가 나왔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산천까지는 집중 동력식입니다. 맨 앞차에 구동부가 있어요. 이체하고 떼제베하고 신간센의 차이는
집중 동력식이냐 분산 동력식이냐의 차이예요. 결국 해문은 어디로 갔어요? 분산 동력식으로 갔습니다. 신간센 스타일로. 근데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타이완도 고속전철을 했는데 신간센을 들여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노선 지을 때 가격이 1.7배 올라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로템이 독점해서 걔네가 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먹는 거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고 봐주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하고 에너지하고는 뭐뭐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에너지 얘기는. 지금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잡지의 첫 문장이에요.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없는 전기차는 있을 수 없더라. 그래서 전기하는 사람들을 플러팅을 해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100년 동안 안 해오던 걸 갑자기 들쑤시면서 야, 나 아직 매력 있잖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세미나하고 다니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전기차를 사야 되나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전기차를 사진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충전기가 없고 저희 집에도 충전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정도로 예리한 질문을 피해가죠. 질문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LG전자 VS 사업부 처음 만들었을 때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LG 마그나로 옮겨갔어요. 자,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 액세서리 로드란 건 와이퍼. 그 다음에 뭐 차 밀고 징징 울리는 거, 불빛 이런 것들을 다 액세서리. 그리고 LDC라고 하죠. 로볼티지 DC-DC 컨버터. 그 다음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인버터로 돌아가고요. 바이디렉셔널 DC-DC 컨버터가 있어서 회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쪽으로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보드 차저가 있네요. 온보드 차저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다음에 퀵 차저가 밖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기 자동차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있는 건? 그렇죠. 모든 게 전선으로 연결된다는 거. 더 이상의 윤활유는 없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마찰, 기계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내연기관 자동차가 들어왔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그 산업혁명 됐던 내연기관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공장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틀 밸브로 공기하고 연료 주입 비율을 조정해서 쿵착쿵착, 흡입, 압축, 배기, 폭발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공장이 있는 차. 그죠? 그럼 전기차 뭐예요? 공장을 바깥에 밀어놓고 공장에서 발전을 쿵착쿵착,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차에는 그 전기를 살짝 저장해 둔 차. 전기차는 친환경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천식 녹색대학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더 강하게 못했을 텐데 모빌리티는 녹색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 스스로 걷지 않는 한 친환경은 없더라. 괜찮아요? 그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비스나 이런 데 친환경 자동차 팀 다 없어졌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환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발전해서 공해가 저쪽에서 만들어질 뿐이에요. 태양광 발전도 여러분 판넬 그냥 버릴 수 없어요. 물에 흘려보내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원자력 발전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좀 다른 거 있겠죠. 그리고 사실 석유가 막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석유는 쌓여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나만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런 고민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자동차 내부 구조만 보면 자동차 내부를 전동력화하는 게 무지하게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 끝! 나머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습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 진보, 보수의 대립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막 기분 나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죠? 이 정도 얘기는 교수가 할 수 있는 자유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은 해요.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현대자동차 강의를 하다가 실수 잘못해서 강의 평가에서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세게 갔어요. 자, 우리가 기본 장비가 이제 1920년대 내연기관 나오면서 성능화, 그 다음에 배기 대책, 연료 대책 이런 거 전기차로 가는 순간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80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전기차로 가는 순간 싹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부품의 가지수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60%가 줄어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재편할 수가 있나? 조립하는 사람 다 날아갈 텐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솔직히 이제 LG전자 아까 그 자료를 가져온 게 강준구 전무님인데 지금은 이지트로닉스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하지 않아요. 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푸저에도 납품해야 되니까. 보시처럼. 그래서 메가 서플라이어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업을 만듭니다. 지금 전기차는 그래요.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이제 기계과 인력 남양연구소의 60%를 다 이제 전동화 팀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전동화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게 교육을 합니다. 지금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동화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건 전동화 시스템에서 전력전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진입 장벽들을 낮춰주는 교육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전공이 전력전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보니까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구나.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퓨어 EV가 되면 다 해결을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기자동차 과제를 하고 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는 그러한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는 대략 그런 게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자동차의 구조 자체가 개편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야만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네시스 G90, G80 노이즈 캔슬링 합니다. 일본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하죠?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럼 전기차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그 엔진 소리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지. 와이퍼가 돌아가는데 이 모터 구동 소리가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퍼를 BLDC 모터를 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연 기관차에서 썼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소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 들어오면서 고급차는 그런 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열선이 있었어요. 뒤에 있죠. 근데 유리들이 나와요. 발열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발열 유리를 끼워요. 투명이죠. 발열 유리에 전원을 공급하면 우리가 20분 안에 성해 제거의 목적이라면 열선이, 발열 유리는 3분. 그 다음에 변색 유리가 있습니다. 썬팅을 하죠. 변색 유리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근데 썬팅의 용도가 꼭 햇빛을 막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저희가 이제 현대차랑 했던 건 발열 유리나 변색 유리 제어하는 것들. 그게 이제 요 대시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겠죠? 그런 것들이 또 재밌는 일들이긴 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EV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엔진 소리 때문에 했던 것들 모든 연료 대책, EV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리셋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치적인 에너지 정책적인 문제들은 보류하더라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모터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모터는 핵심부고요. 사실은 모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Interior Permanent Magnet, 그러니까 매입형 영구자석 싱크로너스 모터를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유도 전동기 등등등 기본적인 여러분이 학부 때 배웠던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은 이제 석사 나오면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석사까지는 회사에 가서 다양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를 뽑을 때는 좀 그 사람이 한 거를 보고 배치를 하긴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학생들은 난 석사니까 전문가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좀 바보 같긴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경기고등학교 물리 전공이야 이러는 거예요. 물리를 선택했다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병신아 고등학교 때 전공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저는 DC-DC 컨버터 전공이에요 얘기하지 말고 전력전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가 봤을 때 좀 예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배도 회사 가면은 트랙션 파트에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다른 수업도 다양하게 듣고 DCDC 잘하는 학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른 학교 세미나 다닐 때 학생들한테 반드시 하는 얘기예요. 정배 이름만 기억해서 미안합니다. 인버터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습니다.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81년도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2년도에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 해요. 재밌죠? 갑자기 그림 보니까. 말만 듣다가 그림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재밌지 않아요? 눈이 막 그냥 초롱초롱해져요.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홀슬리스 에이지 이런 잡지 뉴스도 나왔대요. 야, 이제 말 없이 살자. 똥냄새 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말 보면 막. 똥냄새도 안 나고 막 징징징징 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배터리 있죠. 배터리. 미국에서 이제 회사들이 생겼대요. 1991년도, 95년도. 이거는 오레곤 주립대 교수가 한번 강연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들은 거야. 그래서 강연자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꽂아놓은 거란다. 제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명이 너무 재밌는데 이 사람은 요거 끝나고 강연이 어디로 갔어요? 차량 공유제로 가야 된다고 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향을 틀긴 했어요. 저는 전기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차량 공유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전기차들이 나와서 운행을 했다고 그래요. 택시도 있었고. 그래서 income expenses, 그래서 뭐 적절하게 사업 구조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동작을 했다고 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돈 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력전자나 공학은 돈이 안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돈이 되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공대를 선택했을 때 이미 받아들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력전자 했을 때 우린 뭘 받아들였어요? 스위치 온오프로 전력을 변환하는 걸 받아들인 상태예요. 스위치 온오프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스위칭 주파수에 따르는 EMI 문제가 생기는 문제를 다 받아들인 상태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필터를 설계하거나 그 다음에 누설 전류가 생기는 PWM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다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전력 변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듯이 공학을 온 건 그걸 받아들인 게 있는 겁니다. 자, 전기차에서도 돈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도 많이 생겼더라. 그 당시 가솔린 자동차는 1,000불 미만이었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비쌌대요. 야, 이거는 뭐. 그래서 2023년도 거, 4년도 거는 있는데, 저 이렇게 돼 있어요. 1920년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전기차라는 게 차량 가격만 우리는 20년대랑 다를 게 없는데 선진국에서 왜 전기차를 갑자기 왔을까 보면 원자력 발전을 근간으로 한 유지 보수에. 근데 원자력 발전이 날아가고 나선 얘네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에너지 저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건 뭐예요? 충전기가 양방향입니다. 비이클 투 그리드 나온 지 한 3, 4년 됐죠? 지금 현대차에서는 그거 제품화 들어가기 시작해서 과제했던 교수가 1차 퍼스트 밴드에 1차 시제품을 전달하고 그것을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비이클 투 그리드란 건 뭐예요? 비이클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역할을 해서 그리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있죠? 박기범 프로님하고. 좋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전기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좀 얘기가 또 한마디로 하면 또 간단해질 수 있겠네요. 강의 끝나면. 그죠? 전기차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작이 됐고 1980년대에 이러고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게 원자력 발전 문제로 깨지면서 향후 그리드망에서 개통망에서 전기자동차의 역할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연구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더라. 제품화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더라. 자, 그럼 전기차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경제 사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전기차는 절대로 세컨카예요. 퍼스트카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빠 엄마가 부자면 전기차를 사도 되고 삼촌이 부자거나 외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면 전기차를 사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 강연에 무슨 이사진들, 전무 상무님들, 사장님들 모셔오면 항상 이런 걸로 마무리하죠. 왼쪽은 뭐예요? 똥 질질 싸는 마차. 13년 후에 다 내연기관차로 바뀌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기술이 없나요?
충분히 있어요. 이 바뀌는 거는 주변의 어떤 인프라 구축, 정책, 정치적인 역량, 국민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전기차는 못할 수준의 기술은 아니더라. 그래서 전력전자에 자꾸 포커스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력전자 기술은 점점 세츄레이션 돼가고 있어요. 이게 스위치 디바이스가 나오면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DSP 보드나 프로세서가 발전되면 조금 더 하고 뭐 제어 기술이 발전될 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면서 전력 밀도를 올리고 효율을 높이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세츄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력전자 쪽에서 보는 건 신뢰성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국 거 10,000원이에요. 우리가 만든 건 20,000원이야. 근데 중국 건 고장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중국 거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인도 거도 그러네? 여기 이게 일본 거. 아니, 외국 거예요. 중국 학생 이런 거 깜빡했네. 큰 실수했어요. 못 들은 척해요. 괜찮습니다. 대국의 어떤 아량이 있네요. 자, 보면은 외국산이 있어요. 10,000원. 우리나라 거 20,000원.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런데 뭐예요? 우리나라 건 10년을 개런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 고장나기 5달 전에 고장이 날 것 같은 조짐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전력전자는. 모듈화도 끝났어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듈화 기능, 그 다음에 다양한 전력전자적인 걸 얘기하면서 요거 하면 된다고 써들고 다녔는데 지금 남은 거는 개런티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개런티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커패시터네요. 커패시터 수명, 인덕터의 수명, 스위치 디바이스의 수명 정도가 되긴 많이 졸립죠. 그 정도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박기범 교수님하고 연구하실 때도 그런 부분으로 계속 연구하시고 방향성을 잡고 하시면 또 좋은 연구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여기가 다예요. 괜찮았어요? 별로구나. 뭐 다른 거 할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질문 있을까요? 종배 학생? 그렇죠. 신뢰성은 어디서 나오는 문제가 있냐면요. 질문 아주 좋았어요. 농담이고요. 우리가 신뢰성을 볼 때 전력 회로를 만들면은 기판부터 시작해서 A4지 하나의 보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판에 대한 것, PCB,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포커싱하는 거는 스위치 디바이스하고 커패시터, 그게 51% 정도의 고장 원인이 돼요. 나머지 49%의 고장은 사실은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회로 설계하는 전력전자 회로를 설계하는. 그리고 스위치 디바이스는 그 모듈을 만들거나 스위치 소자를 만드는 메커니즘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자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커패시터 쪽에 포커싱 올인은 합니다. 커패시터는 써야만 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줄이고. 지금 여러분이 쓰는 LG전자의 에어컨, 우리가 보통 전력 변환할 때 간접 전력 변환 방식을 써요. AC에서 DC로 갔다 DC에서 인버터를 돌리는 AC로 갑니다. 이 커패시터는 LG전자나 삼성전자 다 캡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캡 쓰지 않고 필리 캡 조그만 것만 들어가 있어요. 수명 때문에. 네. 여러분 모든 가전제품에 소프트 스위칭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올보대학교는 2011년도부터 릴라이빌리티 센터를 만들고 뭘 했냐면은 각종 디바이스들의 이력 곡선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이렇게 ECG 가거나 에이펙 가면 이 새끼들 똑같은 얘기만 계속 이 사기꾼 같은 놈 돈을 그렇게 받아 쳐먹고 그것만 강의하고 지랄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17년도 되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을 보장하는 전력 회로를 설계하는 디자인 툴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위치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들,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개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개통이라고 하는 게 국가 이제 메인 기관 이제 인프라 중에 이제 하나고 워낙 많은 이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나라가
개통 자체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쪽에서 공급을 하다가 이제 이쪽에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개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야 아무나 못 들어와 만들어 놓은 게 그리드 코드입니다. 그거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독일의 이온넷 규정이 가장 타이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7가지 기능이 있어요. 개통에 내가 인버터를 붙일 때 개통에 붙일 수 있을 때 이 7가지 규정을 만족시켜야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개통을 붙일 수 있는 인버터를 스마트 인버터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 관련한 책을 썼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책을 제목을 보시고 구입해 주시면 되기는 해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전력연구원 요 옆에 계신 조성수 부장님은 지금은 처장님인데 그분하고 했던 건데 그 그리드 코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코드란 게 교류 계통에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찬전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서 문제긴 한데 우리가 전기 자동차는 사실 직류고요. 가전제품도 직류를 받아서 교류를 만들기 때문에 직류 계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보면 LG전자 보면 475, 380, 220 3가지 형태의 전원부를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전력을 바꾸는 거 프리 볼티지라고 합니다. 그거 과제도 했었어요. 하나로 3개를 대처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하여튼 그거 있는데 그 전력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누구한테 미루고 싶은 거예요? 한전에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로우 볼티지 DC 배전, LVDC. 그 다음에 LVDC가 3개, 4개를 합쳐서 미디움 볼티지 DC. 그 다음에 하이 볼티지 DC. 이렇게 옆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DC 개통망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용인의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그죠? 이 정권에선 못합니다. 전기를 보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전공대 마무리 못하듯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 못하고 나갑니다. 왜? 전기 공급하는 게 이제 직류로 송전을 해요. 그럼 남쪽 바다에서 온 거 직류 송전하는 거 연구하고 깔고 2034년 일부는 돌아갈 수 있지만 전체 클러스터가 구동되는 데는 36년 이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통은 계속 변화해야 돼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그 그리드 큐드 규정에 맞춰서 인버터는 어떤 거냐면 발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풍력이. 근데 개통에 살짝 문제가 생겼으면 중간에 있는 전력 변환 장치는 발전하는 걸 저항으로 태워버리든 무효전력으로 집어넣던 150ms 동안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로볼티지 라이스루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기능, 그 다음에 하이볼티지 라이스루 기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중국에 다 넘어갔어요. 충전기 시장도 넘어갔고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도 다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인페이즈사의 마이크로 인버터만 남았는데 미국의 인페이즈사에서 하는 건 스마트 인버터 기능을 탑재된 마이크로 인버터. 그래서 그것만 씁니다. 선진국에서 진입 장벽으로 놓는 건 스마트 인버터 기능이 없는 마이크로 인버터는 우린 받지 않겠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10년 개런티하지 않은 전력 변화 시스템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진입 장벽을 쳐놓지 않으면 우리의 제품이 살아날 방법이 없더라. 정배가 괜찮겠어요? 자꾸 보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너밖에 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도 없고 되게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능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사실은 화두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전 분들이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러한 마이크로 그리드가 연결되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옛날에 이제 전력 개통망을 운영하셨던 전력연구원분들은 그래도 난데 그 사업부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외국 걸 그냥 붙이는 것도 싫어했는데 한국에서 뭘 해서 붙이고 테스트한다 그러면 뭐 다리 꼬고 앉아서 무슨 너 배드가이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아까 원자력 발전이 이거 큰일이네. 막 얘기했는데 이거.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특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좌우와 국민 정서와 모든 게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기 자동차는 사실 뭐 대부분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가 아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비즈니스 사업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그럼요. 아까 이거 일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전제였어요. 이게 전기차가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는 게요, 교수님. 1891년도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100년 동안 그냥 안 썼어요. 그리고 원래도 쓸 수가 없어요, 전기차는. 구조가 간단하긴 하지만. 근데 1980년도쯤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야, 현대차도 만들고 미국에서 보니까 자동차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싶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건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전기 자동차 잡지에서 나오는 얘기긴 해요. 공론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건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이었는데, 뭐 이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란 게 기저 발전원으로 해서, 좀 말이 길어지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시간이 돼 있다 치면 그냥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개통이 이렇게 춤을 춘대요. 태껴나는 것처럼. 발전됐다 안 됐다 이렇게. 딴따라단딴딴딴딴 뭐 이렇게. 미친 것 같죠? 원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지금 그런 어떤 대응하는 부하 역할, 관성 부하 역할을 한다고, 전극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한다고 막 과제를 만들고 있기는 해요. 다시 원자력 마피아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 불안하긴 해요. 되지도 않는 거지만. 원자력은 쭉 집어넣고 전기요금을 쫙 낮추는 역할. 그럼 지금 관성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화력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뭐 개통을 운영하는 사람 얘기를 이제 나중에 초빙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깝깝한 점도 많고, 또 되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이거는 되게 정책이고 개인적인 어떤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원자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것을 대응할 만한 어떤 게 있을까? 전기차가 또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배터리를 갖다 놓고 넣었다 뺐다. 전기차는 인버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서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가 사실 이 전기차의 역할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원자력을 빼고라도 전기차가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서 역할이 있더라. 옛날 그림엔 전기차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좀 나온 겁니다. 화력은 죽어야 돼요. 만약에 전기차가 없으면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거에 할 수 있는 거, 화력이 발전을 많이 했다 늦겠다. 60일, 59, 60일, 59 막 이렇게 해줘. 59까지 내려가면 개통 망합니다. 59.8, 59.98, 뭐 60.02, 뭐 요 정도. 이 약간 서울대 문승일 교수님이 지금은 한전공대로 가신 그분이 공무원 상대로 했던 자료들을 몇 개 가져온 거라서 약간 단어 자체가 약간 원색적이긴 하죠. 그건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각색을 했어야 되는데 몇 개만 추려왔어요.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해야 또 알아들으시잖아요. 아닌가? 예, 또 종배 옆에 있는 공유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에요. 어떤 거요? 공유 모빌리티, 그러니까 차량을 공유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저는 연애할 때 이제 자동차 극장에 갔었어요. 지금 와이프랑 이제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 차에서 다른 사람이 자동차 극장을 간 걸 생각하면은 공유 자동차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농담인데 이거는. 예. 말씀하세요 또. 근데 그런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전기 자동차가 담당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기차가 점점 공유제의 역할로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유 모빌리티의 개념과 조금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차량이라는 공간이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요즘은 자동차 극장 없죠?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얘기하다가 뭐 음료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뒤에서 야 꺼! 막 그런 거 그런 적 없었어요? 자동차 극장? 공유를 하고 싶지는 않긴 하네요. 그런 상황을 보고.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게 지금 그쪽 이제 그 자료를 만든 교수가 항상 공유 자동차, 왜냐면 자동차 자체가 전력 개통망에서는 공유돼야 되는 건 맞아요. 700만 대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누가 전기차를 살까? 나 같으면 더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뭐 자동차 양말도 버려놓고 뭐 친구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그런 곳이지 않나요? 뭐 안 만들어도 어쩔 수는 없지만요. 예. 지금 7시간 넘었는데 계속 하세요. 교수님, 저희 우리나라에 신재생 개통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신재생 개통 사례요? 엄청 많죠. 제주도는요, 풍력 발전기가 바람이 많이 불면 셧다운합니다. 누가 이제 나중에 사업할 때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해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신고하셔야 돼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아서 지금 꽂힌 풍력 발전기가 발전량이 있으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아주 크리티컬한 부하가 아니고 개통망이 허용할 수 있는 발전량보다 훨씬 많이 발전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발전기를 스탑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태양광 발전으로 250만 원씩 버는 공공기관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없나요? 되게 많아요. 그것만 하는 에코스라는 기업 연구소장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매출액이 350억, 400억 정도 돼요. 매년 학교에 깔고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깔면 250년 동안 250만 원, 300만 원씩 계속 매달 절약을 하는데요. 많죠.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태양광 가로등 그거 다 사기예요. 요만한 판넬로는 절대 가로등을 켤 수 없습니다. 그런 사기 말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공사되고 이런 긍정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 많아요.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거는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중립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분 찾아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가 베란다에 이제 판넬 붙이고 이렇게 꽂아서 이제 알고 있나요? 베란다에 판넬 붙이는 거, 태양광 판넬. 그거는 한 100대쯤 맞아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판넬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뽑아내려면 40년, 한 30년 정도 걸리고요. 그거를 정부 지원받아서 뽑아놓고 전기료를 저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버터 만드는 업체들 다 도산됐잖아요. 그거는 약간 나쁜 사람들이긴 한 것 같기는 해요. 좀 마이크로 인버터 쪽 일을 많이 했어서 되게 많아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야, 너 가자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저는 보통 금요일날 오후에 시간이 좋습니다. 1박 2일로. 자, 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교수님? 예, 그럼 감사합니다. 내리막까지. 또